안녕하십니까. ITC 방송 토크ITC를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시마텍에서 21년간 매년 4월 달에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시큐리티 스레트 리포트 ISTR을 오늘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마텍 코리아의 조성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5월 18일 날, 네, 우리도 뭐 니물리가 행진 뭐 제창하고 시작해야 되나? 묵념, 네, 그래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좀 마음속으로 하고요. 네, 다들 뭐 그거에 대해서 한 것은 다들 생각하실 거고요. 자, 먼저 지금 이렇게 ISTR이 이제 21년간 됐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그러면 4월 보통 4월 중순에 나오나요? 언제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해를 정리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리포팅을 하거나 아니면 통계를 내거나 네. 혹은 또 주요한 키워드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정리하는 시간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되고 4월에 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따가 쭉 얘기하겠지만, 짧게, 요번에 보니까, 좀 이렇게 오랜만에 좀 이렇게, 요런 점이 참 특이했다 하는 것 좀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 작년에 제일 크게 화두가 됐던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이탈리아에 위치한 해킹팀이 네. 오히려 해킹을 당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제로데이 취약점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격자들이 굉장히 조금 머리감입니다. 네네. 제로데이가 발표가 됐는데 패치가 안 됐다. 네네. 라는 내용 사실 굉장히 열려있는 그렇죠. 문과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 보안 전문 회사가 오히려 해커들한테 더 이제 타겟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네. 네. 약간 조롱거리로 사실은 해킹팀이 아니라 이제 해크드팀. 네. 네. 그렇게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아무래도 보안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니까 네. 보안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보안 전문 기업이라고 표방하는 데를 굉장히 많아졌지 많이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을 보안 인텔리전스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데일수록 오히려 더 굉장히 큰 주의가 또 필요하겠네요. 뭐 망신을 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 시만텍부터도 네네네.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여전히 악성 코드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증가일로에 있네요. 네. 이건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이런 악성 코드들은 신규 악성 코드 이런 것들은 매년 이런 폭으로 계속 증가해 보십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후에 보시겠지만 타겟티드 어택이나 스피어 피싱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정교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추세는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소비자들을 겨냥한 공격은 여전히 네. 함께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다양하고 다수의 네네. 공격들을 행하고 있고요. 스피어 피싱 같은 기업에 행해야 되는 부분들 더 정교하고 또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변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막는 것보다 네. 뭔가 잘 탐지하고 네. 계속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EDR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도 기존의 프리벤션, 엔드포인트에서 프리벤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엔드포인트 디스커버리 하고 네네. 그다음에 디텍트 하고 그다음에 리커버리 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네.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80페이지에 달하는 영문으로 된 보안 리포트, 침해 리포트에 대해 거기에 이제 각 분야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 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어도비 플래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어도비 플래시가 굉장히 많이 이런 거에 탑 5에 항상 끼거든요. 제가 보면. 듭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도비가? 작년에 17% 정도를 차지했던 어도비 플러시 같은 경우는 공격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OS도 아니고 네. 보통 별도의 어플리케이션도 아닌 것이 아, 보통 브라우저에 인젝션이 돼서 플러그인 형태로 그렇죠.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브라우저의 어떤 형태를 이해를 하고 플러그인의 취약점만 발견이 된다면 공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플래시를 너무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네. 누구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 형태의 어떤 익스플로이션 만들게 되면 뭐 한 100명에게 뿌리면 한 90명은 플래시 쓰고 있으면 네네네.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글 크롬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 더 이상 이제 서포트 안 한다 이런 말이 올해부터는 플래시를 사용 안 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파이어폭스도 함께 동참을 하기로 했고요. 아이까지도 뭐 나중엔 다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아까 말씀하신 2014년도 대비 네. 작년도에 네. 제로데이 취약이 125% 증가했다는데 네. 이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해커드 팀, 네? 네.
여기가 큰 이유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7월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해킹팀이 사실 공격을 받은 게 작년 2015년 6월 경이었고요. 네네. 재미있는 것은 이 해킹팀을 공격했던 그 어태커가 뭐 그 핵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피셔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재미있게도 거기서 수집한 모든 이메일 정보들과 데이터베이스를 토렌트를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뭐 본인은 뭐 사회 공헌을 할 것이다. 아, 비윤리적인 어떤 기업들이나 정부의 행태들을 까발릴 것이다라는 이름 하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7월에 이렇게 몰린 게 아닌 것인가 네.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적 공격이요. 네. 네.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 그 표적 공격의 캠페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 밑에 보면 건당 표적 공격당 건당 이메일 수신자 수라든지 네. 이메일 건수는 굉장히 막 줄어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공격자들이 사회 그 공학적 기법을 많이 터득하고 있다. 즉, 뭐 페이스북이나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대상을 공격할 것인지 정교해졌다. 맞습니다. 뭐 이메일 담당,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는 인사 담당자가 당연히 웹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을 것이고, 네네네. 뭐 IT에 대한 부분들도 페이스북에 본인을 많이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표적하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처럼 뭐 그냥 랜덤하게 많이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해졌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래프가. 건수에도 보시면 뭐 100건 이상이었던 게 10분의 1로 그렇네요. 줄었다는 건. 그렇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대기업 쪽은 네. 여기 보면 2,500명 이상 되는 대기업 쪽은 그 스팸피싱 공격 비율이 그나마 좀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네네. 매년. 근데 지금 뭐 250명 이하 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네, 많이. 맞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공격을 하는 것이 쉬우냐, 혹은 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업무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연관이 누구와 돼 있냐, 대기업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네. 그 이메일을 탈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기업에서 뭔가 사용했던 내용들이나 네네네. 중간재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그렇죠. 요새는 다 이제 협업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네네. 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먼저 이제 뚫는 네.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다음에 이 첨부 파일 형식이 의외로 이 EXE가 아니라 네. DOC가 뭐 재작년에도 1등을 했고 네. 올해도 1등 했는데 이게 더 많이 비중이 또 많이 늘었네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PD님께서 예전에 아마 메일을 많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전에 공격자들은 zip 파일 형태 내에 EXE나 스크린 세이버 같은 파일들, 그러니까 실행이 가능한 직접 파일들을 놓고 뭔가 이제 아이콘을 바꾼다거나 네네. 이게 워드나 한글처럼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뭐 스팸 장비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주의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네. EXE 파일이나 뭐 스크린 세이버를 굳이 돌려보는 경우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DOC 파일로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앞서 그 보여드린 내용의 취약점하고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데 DOC 파일 내에서 해당 그 exploit을 발생을 시켜서 취약점을 아예 공격시키게끔 하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공격이 네. 아주 좋게 되죠. 특별하게 여기 DOC 파일 말고 네. 급부상하는 파일의 형태가 없습니까? 뭐 탑10으로 뭐 급성한다는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지금 뭐 꾸준합니다. 그냥 DOC나 EXE 그리고 실행 가능한 파일들, 뭐 PDF들 여전하고요. 네네. 자바의 클래스 파일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고 갑자기 부상하는 파일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시마텍은 어떤 식으로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시마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의 악성 코드가 나옵니다. 저희가 인원이 한 100만 명이면 한 명씩 이제 잡아가지고 야 이거 악성 코드 무엇이냐라고 해서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장표에서 이제 저희가 엔드포인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네. 그 뒷단에서 분석을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냐. 네네. 하드 기반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분석에 대해서 패밀리 형태로 묶고 있고 뭐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네. 이 PEP가 이제 시만텍의 그 프로액티브 익스플로이트 프로텍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두 단계에 거쳐서 들어가는데 네. 이거 좀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그 위에 화살표 모양으로 보시면 실제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서 파일을 내려받고 그 파일을 실행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아, 네. 그 사이에 기존에 있었던 시만텍 SEP의 어떤 기능들이
이게 아닌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프로액티브한 익스플로이션. 네. vulnerability라는 취약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취약점들을 따라다니면서 막아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네.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미 악성 코드에 대해서 공격을 당한 웹 페이지에서 네네.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네. 자바에 대한 부분에 취약점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자바 부분의 취약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샌드박싱을 뚫고 나오거나 혹은 네네. 샌드박스 내에서 투스트링이라는 별도의 함수를 써서 아예 우회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통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자바의 취약점은 사실 개발자들이 취약점을 알고 있고 고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세만틱에서 미리 막아드리겠다는 네네. 개념으로 PP라는 개념으로 1단계를 네네.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 파일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앞단에서 뭐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공격은 웹페이지만을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메일을 받는다거나 뭐 USB라든가 이런 형태로 파일을 받았을 때 열어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열어봤을 때 이 문서 형태가 힙이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에서 네네. 동적 영역으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코드들을 마구마구 삽입을 해놓게 되면 언젠가는 점프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 실행이 되게 되거든요. 아, 네네. 요거를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원래 해당 프로세스가 힙이 아닌데 접근을 하려 한다.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자, 그다음에 랜섬웨어 요새 뭐 어떻게 보면 좀 작년 올해의 히트 상품 가장 큰 히트 상품이죠? 악성코드 기업에 보면, 네네. 혹은 뭐 제작자로 보면 굉장하죠. 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시간에 따라 진화가 되고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랜섬웨어가 2005년부터 있었습니까? 그 랜섬웨어라고 저희가 보는 부분은 문제 해결해 줄 테니 네. 너 컴퓨터 빠르고 깨끗하게 해줄게. 돈 줘. 이런 것도 오케이, 사실은 오케이. 네. 실제 개념의 랜섬웨어가 등장을 한 것은 표에서 보시는 것도 네네. 2010년도 이후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데 네. 이 보면 크립토 랜섬웨어가 네. 단연코 지금 2013년도부터 네. 아주 급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거의 랜섬웨어 쪽에서 거의 이것이 네. 대세가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라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네. 해당 그 파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OS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복구할 방안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크립토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 피해자가 정말 중요시하는 파일이 아예 암호화가 돼버립니다. 네네. 이 암호화가 되면 풀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뭐 방법을 궁리하다가 결국은 공격자에게 돈을 지불하게끔 하는 그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로서는 돈을 요구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것을 한번 진짜 이렇게 자기가 감염이 돼버리면은 네. 진짜 풀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네. 돈을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 포기하든지. 저희가 생각하기엔 돈을 줘도 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를 정확한 걸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비대칭 키 방식을 사용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있는데 네.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키를 정확하게 그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연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을까? 네네.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 네. 이것도 뭐 이렇게 마피아도 아닌데 뭐 다양한 패밀리가 있나 보죠. 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것들이? 랜섬웨어 패밀리에서 저희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것이 네. 기존에는 당연히 PC에서만 그 윈도우즈 머신에서만 동작하는 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나 리눅스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성역이라고 여겼었거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네네. 서버 분이고 악성 코드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랜섬웨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OS X 맥북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유행이죠? 큰 네, 유행. 맞습니다. 네. 아마 올해죠.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저희 악성 코드 벤더, 그러니까 액신을 만드는 벤더들은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네. 랜섬웨어 고객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작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고 아마 올해는 더 크지 않을까 저희 생각을 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많이 문의를 받았을 텐데 문의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까요에 대한 문의를 가장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사실 이 랜섬웨어가 들어오는 통로를 봤더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메일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타겟이라든가 아니면 물론 어떤 네이버 같은 웹메일을 통해서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네이버 마이 같은 경우는 사내에서 사용을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기업에서 업무용 메일을 봤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고객분들에게 실제 보시면 왼편에 있는 어떤 표가 네. 실제 개수가 저희 시만텍 이메일 다 시큐리티 사용하는 고객들에서 네. 나온 카운트입니다. 이게 국내 국내 고객입니다. 네네. 네, 해외 고객은 저희가 카운팅을 못했고요. 네네. 국내 고객 사례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크립토 라커, 그러니까 그 랜섬웨어를 차단을 했는지 저희 기술적으로 나중에 로그를 보고 분석을 해봤더니 네. 오른편에 보이는 기술들,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스팸이라든가 AV 네네. 부분으로 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정적 분석이랑 동적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시만텍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기능 네.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악성 코드들이 해시, MD5 값이라고 그래서 특정한 값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값이 맞지 않으면 전통적인 시그니처 방식에는 패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악성 코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적 분석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도 스캡틱입니다. 네. 의심이 많은 사람을 네.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렇게 다 까봅니다. 워드 파일이든 뭐 PDF 파일이든 다 구조화해서 까봤더니 여기 자바스크립트 있잖아. 이거 봤더니 악의적인 거잖아. 라고 해서 잡아내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죠. 네네.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이걸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요새 일반 개인들은 네. 요새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뭐 조선족에서 피싱 뭐 이거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많이 네네. 당하시죠. 그런 거 비슷해 메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가 많이 벌어지나 보죠? 네, 맞습니다. 요거 이제 지메일 사기 스캠 같은 경우는 그대 조선족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인데 네. 요건 좀 재밌게 이제 맨 인더미들이라고 그래서 네. 중간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거죠. 네. 다이렉트로 사용자에게 뭔가 액션이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봤을 때 Gmail에서 인증 코드나 뭔가 잃어버렸으니 다시 재발급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공격자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인증 코드가 가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격자가 또 다시 바로 추가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요런 내용 때문에 했으니 나에게 방금 받은 코드 줘. 라고 하면 그 코드로 당연히 임시 패스워드니까요. 네네네. 쭉 안에 메일 내용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다 빼낸 후에 다시 리셋 잘 됐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 네. 중간자로서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피해를 당한 사용자는 뭐 지나갔나 피해를 당했나 이런 정도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뭐 그 사람에 대한 진짜 단순하게 이제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털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뭐 민감한 사진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 이제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뭐 정보들이나 그런 데 온라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죠. 이것이 이제 기업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호크아이 캠페인이라고 해서 금융사기 캠페인이 벌어졌을 때 국내나 해외에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자 행세를 하는데 중간자 행세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TLS 통신이 안 돼 있는 망에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네네. TLS를 하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라고 해서 이메일 양단 간에 메일과 메일의 전송 구간을 암호해주는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만약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설정이 돼 있지 않았다면 뭐 스니핑이라는 기술, 네트워크에 어디든 접근을 해서 네네. 메일을 빼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밑에 이제 홍길동이라고 해서 제가 ISFR이라는 네네. 도메인을 별도로 이제 만드는 ISTR이랑 네. F랑 T랑 굉장히 헷갈리시잖아요. 이게 중간자는 이 메일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네네. 다시 중간에서 이 사람 행세를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네. 특히 아웃룩 같은 곳에 별칭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사용자가 메일을 꼼꼼히 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웃룩에 보면 그리고 또 이제 그 메일 폰트가요. 네. 기본 폰트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좀 그냥 노안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거 구분 잘 못할 거예요. 특히 영문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가지고 네. 기업에다가 어떤 데미지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제일 큰 피해가 이런 중간자 역할을 한 후에 계좌번호라든가 송금 정보. 뭐냐 하면 물품 대금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되겠죠. 아, 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한 뭐 300만 달러어치의 부품을 너희에게 살 거야. 이제 물품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잖아요. 네네. 물품은 보내지 않고 왜냐하면 중간자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은행 계좌를 알려주면서 야 여기 물품 입금을 해주면 우리가 300만 달러어치 굉장히 좋은 부속을 보내줄게. 이런 게 사실은 기존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의심이 없어질 수가 있고 네네. 그래서 계좌번호가 미안하지만 바뀌었어 라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책임을 사실 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격 형태가 정말 그 대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메일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영세한 업체의 메일 시스템을 털거나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격을 당한 대상이 영세 업체이다. 네. 하지만 손해를 본 건 대기업이다 할 때 네네. 과연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엔 그래서 대기업 그 담당자분들에게 몇 가지 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업체들에게 뭐 강요라든가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메일의 암호화가 제일 강력한 기능입니다. 네. 중간에서의 그 메인더미들을 한 중간자는 메일이 오고 갔을 때 실제 내용을 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결과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못 하시게 되죠. 네네. 가장 완벽한 건 이메일에 대한 암호화가 되어 있고요. 혹은 부인 방지라고 해서 맨 앞단에 보시면 제가 인증서를 그려놨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메시지를 다 보실 수는 있는데 부인을 방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냈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네네. 않게 되면 아웃룩이나 아니면 메일 시스템에서 빨간 줄로 인증서가 위조됐다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인 방지의 기능들도 있으실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런 뭐 내부 외부를 다 막론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로 탈취된 메일 계정 자체를 아예 투팩터 인증으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중 인증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그 4가지 방식을 이제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 데들이 네. 어디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지가 현실은 않습니다.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않습니다. 물어보는 네. 거예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린 대로 전송 구간 암호화 같은 경우는 사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네. 그 구글에서 서치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구글 서치 한번 찾아보시면 한 기업이 구글과 메일을 주고받을 때 얼마나 많이 TLS를 쓰는지 국내 이제 유수한 네네네. 업체들 한번 쳐보시면 쭉 나옵니다. 뭐 삼성 같은 예를 들면 100% TLS 통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고요. 메일 암호화는 그 해외에 금융 본사를 둔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 본사가 있는 한국 기업에서 소수의 네. 수량을 사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시고 투팩터 인증은 의외로 VPN처럼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실 내부에 기업 내부에 버추얼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기 위해선 외부에 오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네네. 타고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곳엔 투팩터 인증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네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VPN하고 잘 공합이 잘 맞겠네요. 되게. VPN 뭐 OWA 같이 외부에 오픈을 해놓은 그러니까 업무의 뭐 편리성 영업하시는 분도 사실 그렇죠. 그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네네. 경우에도 OTP 당연히 해주셔야 아니면 될 뭐 것 채널들이라든지.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제 요새 워낙 뭐 랜섬웨어 뭐 이런 거 많아져가지고 요새는 또 약간 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출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유출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 우습게 말로 뭐 우리나라 그 우리 각자의 지금 개인정보는 자, 중국 사람도 갖고 있다는 말도 다 있던데. 네. 예. 중국에 아마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보들이 네.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것과 아마 한국 정부의 모든 네네. 데이터들이 넘어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 그 증가되고 있네요. 그죠? 네, 개인정보 맞습니다. 유출. 근데 여기 보면 그 2013년도에 네. 2012년도에 9,300만에서 네네 2014년도에 5억 5천으로 네. 엄청 급증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이유는 뭐고 이것을 이렇게 또 많이 또 2억 개나 줄어들었어요. 또 이거 예, 맞습니다. 이유는 뭘까 이거는? 저희가 2013년을 정보 유출의 해 지정할 정도로 정보 유출. 굉장히 많은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2014년 바로 직전에 터진 타깃 같은 공격들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금융적인 부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구나를 판단한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이쪽에 좀 많이 몰렸었죠. 네네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랜섬웨어 때문에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1,000만 건 이상의 네. 개인정 유출 사고가 네.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네, 보니까. 늘어나고 저는 요새 그런 랜섬웨어 그쪽 기사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요즘 잠잠한 거 아닌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네요. 저희도 놀라웠던 게, 그러니까 이런 통계나 이런 자료들이 그 스마트 인텔리전스 네트워크에 모여 있어서 네네. 또 통계를 고객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고 네.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내용 때문에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 사람이라는 건 체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개인 정보를 탈취해서 네.
뭐 물론 이제 나 개인정보 또 팔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또 어떤 식으로 뭐 해커들은 네. 이 개인정보를 갖고 어떤 식으로 또 새로운 또 뭔가 돈벌이를 또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 사실은 악성 코드를 제작하는 공격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입장을 그렇죠. 바꿔서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런 자료들이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화 되는 거거든요. 밑바탕에서 어떤 기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성향들 네. 혹은 뭐 기호 같은 경우들 개인정보들 혹은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감하긴 한데 그런 의료 정보들이 털린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뭔가 금전적인 요구도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통계를 내서 공격에 스피어피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밑거름이 네. 잘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공격 기업 간의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팔거나 하는 행위도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해커들이 네. 예전에는 좀 따로따로 네. 뭐 그 일부만 했다면 네. 지금은 빅데이터를 네. 전 세계인들에 대해 뭐 돈 있을 만한 사람들이나 기업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를 뭔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빅데이터 굉장히 유행했었죠. 올해는 네, 이미 구축이 다 돼서 그런지 이렇게 화두로 되고 있지는 않은데 네. 빅데이터 분석, 뭐 시만텍의 오늘 ISTR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분석을 통해서 약간의 해안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 네. 있습니다. 자, 시마테는 지금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예전부터 쭉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기업을 활동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여기에 뭐 특별히 뭔가 애드하는 뭔가 그런 기능이랄까 뭐 그런 데 있습니까? 좋은 기능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사실은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고객 정보와 임직원 정보를 분리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정보 보시면 이제 리포트 만드시잖아요. 네네. 기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렇죠. 메모 박스 있고 제목 있고 뭐 날짜 적고 이런 형태들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걸 폼팩터라고 하는데 이 폼팩터에서 내용을 아무리 바꿔도 그 폼팩터 내에 있는 어떤 문서들은 중요한 기업 문서들하고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아, 약간의 이미지 팩터하고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그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문서의 어떤 뭐 속된 말로 왁구라고 할까요? 아, 네네. 그런 형태를 보고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웹사이트의 취약점도 이게 계속해서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완벽한 웹사이트라는 건 없을까요, 그러면요? 완벽한 웹사이트가 왜 없을까요? 그건 관리자분에게 저는 사실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웹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네네. 성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웹을 관리하는 분들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게 리포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새롭게 발견된 취약점 수는 오히려 좀 줄었네요. 네. 2015년도. 전체 취약점 수는 줄고 있죠. 네. 이유는 뭔가요? 전체 취약점 수가 줄었는데 더 반면에 생각해볼게 아까 말씀드린 제로데이 취약점이 늘었습니다. 아, 네. 취약점이 줄었다고 해서 공격자들의 머리가 조기게 되는 것은 사실 아까 우리 처음에 스피어 피싱 메일 네. 개인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네. 훨씬 독해진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정교해지고. 네, 맞습니다. 유사한 거네요. 예. 그 패치를 굉장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iOS 같은 경우에 네. 2015년도에 악성 코드가 9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예, 예. 안드로이드는 지금 뭐 13,000개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만 개죠. 근데 왼쪽 장표를 보면 네. 모바일 OS별 취약점 수 보면 iOS가 오히려 안드로이드보다 네, 엄청 훨씬 많이 높거든요. 있으시죠.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iOS가 2015년에 9개의 악성 코드가 발생됐는데 그 전년도까지 총 4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iOS OS 자체의 어떤 그 앱들 간에 서로 어떤 그 침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침범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 네. 그 어떤 OS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반해서 안드로이드는 그냥 악성 코드를 뿌리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네. 실행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iOS에서는 악성 코드로 인한 공격보다는 현재까지는 네네.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그 뭐 애드웨어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류의 유형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취약점 공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제 뭐 리눅스도 네. 맥북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안전지대는 아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그게 딱 벌써 보여지네요. 네. 장표상으로 보면. 사실 리눅스가 요즘 또 대세지 않습니까? 그죠? 리눅스를 저는 사실 고객 담당자분께서 리눅스를 쓰는 분들도 직접 뵀었고요. 네. 네.
굉장히 많이 그 사용을 하고 계시죠. 특히 뭐 서버로서 아직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엔드포인트보다는. 네네. 서버에서 과연 백신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뭐 이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쓰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새 사실 맥북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잘 나가잖아요. 네. 잘 나간다는 건 뭐 돈이 모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타겟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디자인 회사, 예전에는 그 디자인 회사를 중심으로 그 맥북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네네. 뭐 시만텍만 봐도 IT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으시죠. 자, 리눅스 얘기 나서 그런데 이제 오픈 소스가 네. 요즘 또 뭐 하드빈이 뭐니 오픈 소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개인들이 아니라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이 취약점도 어떻습니까? 공격들이라는 거. 그 앞서 제로데이에서도 보셨듯이 오픈 소스가 약 한 10% 넘게 차지를 했습니다. 네. 특히 하트블리드나 오픈 SSL처럼 어떤 고객의 편의성이나 보안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네.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보셨을 때 아, 오픈 소스에 대해서도 보안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다. 네.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이런 해킹을 하는 그 집단, 사이버 범죄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조직화되고, 네. 전문화되고, 네. 거의 뭐 하나의, 뭐랄까요. 아까 마피아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프라인의 범죄적인 마피아라면, 네. 온라인 쪽은 이제 이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네. 자, 아까 제로데이 취약점 말씀하셨고, 네네. 이건 뭐. 자, 여기 버터플라이는 뭡니까? 이거는 공격자 버터플라이는 네. 뭐 솔루션 같기도 하고. 예, 공격자 툴입니다. 요거 이제 금액을 받고 어떤 제3자에게 넘기기도 하는 공격 툴인데 실제 취약점이 있는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개인에 공격을 취할 때 그동안 했던 어떤 기법들 여러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TCP 덤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본다거나 네네. 아니면 브루트포스 공격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를 탈취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UI가 좋게끔 혹은 쉽게끔 만든 툴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런 범죄, 사이버 범죄에 입문하려는 사람들, 네. 뭔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툴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 병행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사실 아무리 숙련된 사용자들도 커맨드에 지금 윈도우에서 뭔가 작업을 하진 않으시잖아요. 네네네. 더 UI가 있고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유지보수도 해주고. 네, 해주고. 업그레이드도 합니다. 네. 취약점이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도 해드립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는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네, 아마 네, 암시장에서 개인을 상대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예를 들어 2불부터 10불까지 다양한 가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평판이 있겠죠. 이 툴들이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면 10불 이상의 가격으로 네. 누구에게나 블랙마켓에서 팔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 기업들 간에는 좀 더 전문화된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만드는 집단 간에는 조금 더 전문화된 툴이 있겠지만 네. 외부로 오픈된 것도 굉장히 훌륭한 공격 툴들입니다. 진짜 그런 이제 블랙마켓, 뭐 어떤 기사 보면 다크웹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데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때요? 그런데? 뭐 굉장히 많은 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어떻게 하면 보안 벤더들 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게시판이 네,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 시만텍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시만텍이 처음에 평판을 만들었을 때 그들에서 이제 평판이라고 하면 이 파일이 얼마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네네네. 있고 얼마에 생성된 지가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얼마 안 쓰고 생성된 지 얼마 안 되면 악성 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성토의 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우회할 수 있어라는 토의의 장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재미있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이게 그 CNC 서버 같은 것도 운영을 하나 보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뭐 클라우드로도 제공이 되고 그런. 뭐 서버 셋을 뭐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 있겠는데 이제 일반적인 툴은 네. 이미 가상화된 CNC 서버에서 명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개인이 운영을 하고 하지는 않으시죠. 아,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증거를 없앤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네. 내용입니다. 아니, 콜센터도 운영을 합니까? 네,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어떤 식으로 콜센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피해를 당한 사용자들은 실제 악의적인 행위를 하거나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악의적인 행위를 안 하더라도 PC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 이쪽으로 전화를 주세요. 라는 형태의 팝업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주게 되죠. 네네. 그러면 역으로 사용 피해자인데 기술지원 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설명드렸듯이 좀 저렴한 가격일 수도 있겠죠. $75 정도만 내면 네. 클릭을 통해서 우리가 다 고쳐줄게. 아, 네. 그러면 실제 이 스캐머인 그 어떤 그룹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원래 본인들이 뿌려놨던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런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이게 다양한 언어 네. 또 영어만 지원되나요? 아니면 뭐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게 한번 스캐머 들어본 적이 아직 없으시죠?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아직 언어적인 배려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영어로만 되고 있나요? 뭐 그쪽에서 이제 한국인을 채용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겠죠. 네. 주중에만 활동한다. 네. 뭐 기업 주말에나 연휴는 쉬고 네. 드라이브 굉장히 재미있는 엑스게.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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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기업의 임원이나 아니면 기업의 임직원들처럼 주말에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서 뭐 내부에서 회의도 하고 굉장히 분업화가 돼 있다는 거죠. 네. 뭐 리더도 있을 것이고 개발하는 어떤 팀도 따로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기획을 할지 기획자들도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집단은 네. 서로를 다 일반 기업은 서로 다 알잖아요. 네네. 뭐 부장님이 누군지 상임이 네. 누군지 서로 다 연락 다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서로를 잘 모른다고 아니죠. 다 알아요? 예, 예전 같은 경우가 이제 집단이라고 그래서 뭐 네. 모여있는 해커들의 집단 간에는 서로 네. 익명성을 요구하면서 그렇죠. 서로 뭐 그렇죠. 익명으로 활동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어. 서로 간의 정보 교류가 훨씬 활발해질 것이고요. 뭐 남이 못하는 부분들을 서로 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뭐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팀워크가 이제 네. 제대로 갖춰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 우리나라는 아직 네, 이런 이제 드라이덱스 갱 이런 거에 비하면 네. 우리나라 아직 이 정도의 수준의 조직들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죠. 아직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 얼굴을 들이밀지 않고 있죠. 네. 당연히 뭐 화이트 해커가 아닌 블랙 해커들은 활동을 개인적으로 점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나 어떤 외국에서의 어떤 장점들을 본다면 분명히 따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전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어젠가 그제 보니까 그 미국 로펌에서 네. 그 로봇 변호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아, 로봇을. 네. AI 변호사. 예. 변호사가 뭐 하루에 판례를 뭐 1억 건인가? 하여튼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인간이랑 네. 인간 변호사랑 같이 팀이 돼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 소송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I니까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을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간이 이제 그걸 또 이제 그렇죠.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것도 네. 지금 딱 드는 느낌이 그 알파고 같은 그런 쪽에 또 팀원이 있어가지고 기계가 팀원이 되는 거죠. 인간이랑 같이 했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거 얘가 또 분석을 해가지고 또 인간도 인간 나름대로 또 뭐 직관이라는 그런 데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 팀이 나오겠다. 네. 지금 인간들끼리만 같이 해킹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알파고 같은 애가 끼어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그 작업을 시만텍이 지금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의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면 머신러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동안의 어떤 행위들이나 아니면 코드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역으로 이런 네. 갱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 당연히 그 이용하겠죠. 네. 네. 하여튼 뭐 세상이 네. 이렇게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자꾸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뭐 소프트 디파인드 가상화로 가버리고 그러면 지금 이런 그 보안 이런 분야는 구조적으로 앞으로 계속 서로 창가 방패처럼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리얼 환경이랑 굉장히 비슷해질 거로.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은 이제 꼭 IT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은. 예, IT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아주 그 돈처럼 경제 이런 것처럼 아주 그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필수적인 것이 되는 점점 맞습니다. 돼가는 것이 느껴지네요. 특히 저희 보고서에서도 여기 이제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오토모바일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홈 IoT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네. 공격들이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러면 네네네. 집에서의 냉장고, 네. 뭐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서 네. 실제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 네. 병의원 같은 곳에서의 혈압이라든가 제세동기 같은 경우가 공격을 당하게 돼서 사람 목숨에 직접적으로 되게 되면 그때는 뭐 사이버 범죄라고 우습게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하여튼 이것이 이제 보안이 단순하게 기술, IT 이런
영역을 이제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맞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니까. 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장님께서는 답변 주시면서 좋은 네. 질문 하시면 5분 정도 이름을 네. 적으시기 바랍니다. 김준호님, 네. 최근 ISMS 심사를 위한 컨설팅 중에 네. 모이해킹 테스트에서 네. 당사의 홈페이지, 웹메일, 그룹웨어가 쉽게 뚫어버린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네. 보안 기술 자체가 노후된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더 쉽게 뚫렸다는 리포트인데 네. 결국 이런 상황을 하드웨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기술이 없는 건가요? 하드웨어적으로 방어한다는 내용이 어떤 웹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질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ISMS 심사를 통해서 그런 웹 서버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놓고 어떤 SSL, 뭐 인증서를 쓰는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을 다 쓰시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사실 인베디드를 쓰는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인베디드를 쓰는 부분이 가장 추세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도 완벽한 부분은 아니시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네. 관심을 기울이시고 네. 지속적인 패치,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을 없애는 노력이 제일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어떤 분만 이런 이제 모이해킹 하는 이제 전문 기업의 네. 담당자분 만나고 얘기해 보니까 뚫으려고 마음 먹으면 네. 다 뚫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핵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친구가 써놓은 그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쫙 있습니다. 지금 뭐 그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쳐보셔서 네. 그 이탈리안 해킹팀을 공격했던 핵백이라는 친구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말 A부터 Z까지 있어요.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가 취약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뭐 아파치를 쓰기 때문에 네. 아파치가 취약점이 있을 것이다. 혹은 그게 아니라 뭐 저기 IP 같은 곳에 그러니까 IoT 기기 같은 곳에도 취약점이 있을 것이다. 하고 네네. 어떤 생각들, 어떤 시도들 어떻게 쭉 해서 그 방대한 데이터를 뽑아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ISMS든 아니면 내부의 취약점을 어떻게 볼지 네. 가이드를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관여했고, 또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서 저 50분 추첨해서 저희가 경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열님, 국내의 가상화, 망분리, 열풍에 대응하는 시마텍만의 솔루션이나 특장점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은 망분리나 아니면은 가상화, 또 크게 봤을 때 저희가 그 망분리나 가상화 같은 경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보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요새 아마존이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네. 아마 질문 주신 그 분께서는 아마존 같은 퍼블릭을 사용하시는 건 아닐 거로 생각이 되고요. 금융에서 망분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신데 이 망분리 간에 어떤 파일이 전송이 될 때나 혹은 네네. AV 스톰이 가상화에서는 제일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특히 국내 솔루션들이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가상화에 올라간 각각의 게스트 OS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웹서버로 써야 돼, 이거는 뭐 내부의 쉐어포인트,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서버로 써야 돼 했을 때 각각의 서버들마다 AV 백신을 설치를 하게 됐을 때를 상상을 해보세요. 네네. 저희 AV 스톰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IO, 너무나 많은 업데이트를 치기 위한 어떤 트래픽들, 요거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우십니다. 네네. 그래서 버추얼 머신 내 하이퍼바이저 단에 설치가 되는 솔루션들, 그런 백신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DLP라든가 저희가 그런 가상 공간이라든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은 저희 영업대표를 컨택해 보시면 저희가 세미나를 자주 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김동빈님, 이메일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서비스는 없을까요? 극비의 내용 전달의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타이트해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공인인증서를 그 동봉한다는 것 자체는 아이디 패스 그리고 인증서 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시만텍에서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이 네. 인증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근데 부인 방지라 암호화가 되거나 문서를 어떤 그 암호화된 영토로 전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 문서 암호화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창희님께서 크립트 확장자 파일을 통째로 날려버렸다가 데이터가 몽땅 날아가 버린 적이 있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거의 나오시는데. 김한수님께서 JPG, 텍스트 같은 확장자 파일들은 실행이 되지 않는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TXT 같은 경우도
실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노트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TXT를 통한 악성 코드가 유행은 하지 않죠. 근데 JPG를 통해서는 많이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JPG를 열어주는 그림 파일이라든가 네. 아니면 국내에서 뭐 유행하는 그 그림을 보는 파일들이 있죠. 네네. 이 파일들이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만 어떤 취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특정하게 그림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초 로딩하는데 페이지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JPG가 그 메모리 할당 영역인 힙 영역이라고 하는데 동적 메모리에 뭔가 쓸 수 있는 어떤 코드를 심어놨다고 하면 그때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물론 이건 EXI하고 다르게 당장 그 메모리상의 어떤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는데 포인터들이 거기를 가리키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잠복 간첩처럼 거기 딱 일단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메모리상에. 맞습니다. 네. 실행 가능한 코드가 메모리에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노재명님, 보안업체마다 자사 제품이 최고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참 난감하긴 합니다. 일단 다른 어떤 고객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시는 것보다 실제 그 제품을 POC나 아니면 BMT를 통해서 기능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요. 네. 또한 통합적으로 서로 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 11개의 솔루션을 구매해야 할 걸 3, 4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임병준님, 주기적으로 파일을 백업받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할 때 오리진 파일과 백업 파일을 체크해서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시만텍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떤 변경된 파일들에 대한 어떤 이력을 추적하거나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래서 주기적인 백업, 그리고 저희가 아카이브를, 무조건적인 아카이빙이 아니라 변경된 부분만 아카이빙을 하신다면 조금 더 IO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베리타스의 백업 이제 같은 제품들이 그런 인크리멘탈 백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자주 들어오시는데 여전히 신뢰만 있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좀 한 번 이상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제는 좀 그 얼굴을 커밍아웃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아니면 좀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 실내 이미지 클릭하시면 여러분 PC에 있는 파일 올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고더라도 모바일 앱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만날 때는요 좀 얼굴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 보는데 저는 여러분 얼굴 못 보잖아요. 굉장히 그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계속 몇 년간 보는 건데 지금 서로 제 얼굴만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굴 못 보고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자, 지정호님, 가상머신 VM을 운영할 경우에 함께 보안을 구성할 수 있는 시만텍에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다시 가상머신 VM을 운영할 경우에 함께 보안을 구성할 수 있는 시만텍에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VM이면 버추얼 머신을 운영할 때 함께 시만텍과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는 SEP, POVDR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파일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파일에 대해서 어떤 내부 정보나 중요 정보가 있을 경우는 DLP도 함께 연동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김창희님께서는 DOC 파일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셨는데 아래한 HWP나 훈민정음 파일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스캡틱 기능은 제공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문서를 구조하거나 그러진 못하는데요. 그 외에 어떤 악의적인 코드에 대해서 휴리스틱 방식으로 저희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재영님, VDI 전용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솔루션이 있는지요? 네, 말씀드린 SAP4 VDI가 VDI 전용입니다. 장경익님, 너무나 암울한 현실이군요. 아시겠지만 기업은 보안에 대해서 그리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오늘 사실은 지금 EXE 파일, DOC 파일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EXE 파일 같은 경우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악의적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 많이 안 하시죠. 그런데 워드 파일이나 업무 파일들 열어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파일들이 결과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가장 첫 번째 루트 혹은 거의 모든 루트가 바로 취약점입니다. 패치하시는 게 패치 솔루션을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큰 보안의 첫걸음이죠. 특히나 서드 파티, 그러니까 윈도우즈 패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어도비 패치 혹은 그런 서드 파티 업체, 오라클 자바에 대한 패치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패치를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 회사는 모든 패치를 그냥 개개인의 PC 모든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게 있습니다, 시만텍. 있습니까?
알티리스 PMS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네. 윈도우가 아닌 그런 어떤 서드 파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네.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패치라는 단어를 네. 그 차이께서 한 10번 이상 쓰신 거. 제일 네. 많이 쓴 단어가 오늘 패치입니다. 맞습니다. 뭐 취약점 더하기 이렇게. 네. 자, 한지원님, 최근에는 기업 환경이 전통적인 자체 시스템을 이용한 레거시 환경에서 아마존이나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과 연동되는 것이 증가 추세인데요. 이럴 경우 레거시 시스템과 클라우드 간의 보안성 확보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레거시와 클라우드를 모두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이 있는지요? 이럴 경우 클라우드 상위에 도입할 제품의 라이센스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시만텍은 AWS, 아마존 앱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확보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거시한 플랫폼의 전반적인 부분의 보안을 담당했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연동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클라우드 쪽에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쪽에 투자하는 보안 솔루션들의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올해 확립이 되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라이센스 질문을 해주셨는데 라이센스는 고객이 보유한 라이센스, 그러니까 BYOL이라고 그러는데요. Bring Your Own 라이센스라고 해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설치를 할 때 이 기존 고객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 마켓에도 시만텍 제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완주님, 주요 관문 구간은 많은 솔루션으로 보안을 강화했으나 내부망 내에서 발생하는 취약점 공격 방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보안은 강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많이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엔드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드포인트에 단순히 백신으로만 생각을 해서 시그니처 베이스나 데피니션 베이스에 방어를 하신다. 이런 건 굉장히 고전적인 내용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약점 시만텍은 기존까지는 IPS라는 기능을 했습니다. 즉 그 CVE가 발표될 때마다 커먼 vulnerability가 발생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패치를 안 하더라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했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프로액티브한 PEP라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SEP 설치해 두시면 단언컨대 훨씬 보안성이 강화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워낙 그 악성 코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들어오니까 네. 이 단순하게 이제 백신 하나로 할 게 아니라 네. 이 엔드포인트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지능적인 네. 어떤 그런 대처 방안이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DR이라고 저희가 하고 네. 있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만텍에서 무료로 그 어떤 진단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ISM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네. 그때 진단을 받아보는 게 시만텍의 제품인 ATP, Advanced Threat Protection이라는 부분을 네트워크에 걸어 놓으시고 또 엔드포인트에 일부 시만텍 SEP를 깔아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웹서버들이 워드프레스라는 어떤 기능,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라는 그 퍼블리싱 기능을 많이 웹서버에 올려놓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들을 저희가 ATP 데모나 아니면 POC를 해서 RA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약점에 어떤 공격을 받으시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무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지호님, 제로데이 공격에서 취약점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기 전까지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약점이 6,000몇 건 있었는데 제로데이로 분류된 건 50몇 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취약점을 발견한 사람들이 화이트 해커,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바로 제작자에게 보통 전달을 하죠. 그래서 6,000몇 건의 것들은 언론에 공개되거나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이미 패치를 다 마치고 패치를 내놓은 상태이고요. 50건에 대해서만 제로데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김천용님, APT 공격들에 대해서 윈도우 OS가 아닌 이기종 OS에 대해서 시만텍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기종이라고 하시면 아마 매킨토시나 아니면 리눅스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네트워크와 이메일에 대해서 막아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범님, 하이웍스를 통한 웹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메일 보안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일 서버나 아니면 메일 서비스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선택은 이메일 시큐리티 클라우드입니다. 이메일에 어떤 레이어를 형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이 시만텍이 하나의 필터가 되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스팸 필터 장비들이 할 수 없는
시닉이라든가 스캡틱 같이 이제 문서를 구조하거나 네. 아니면 물리 서버에서 돌리는 기능들까지 다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웹메일이니까 네. 웹메일을 하나로 한 번 더 싼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만텍의 클라우드. 그렇죠. 먼저 거치기 전에 네네네. 그러니까 도메인을 거치기 전에 그거는 먼저 월정액을 내면 되는 겁니까? 연단위 라이센스 연단위로 해가지고? 월정액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클라우드기 때문에. 네. 네네. 그거는 제가 네. 자, 임승도님, 시만텍 보안 솔루션은 보안 관련 타사의 장비들과는 호환성이 어떤가요? 시스코 또는 주니퍼 장비와 잘 연동이 되는지요? 어떤 면에서 연동을 말씀드리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네트워크 장비니까 네. 네트워크 장비에서 뭔가 태핑해가지고 뭔가 네. 뽑아낸 그것을 네. 시만텍의 이제 보안 어떤 그 솔루션이랑 그게 뭔가 호환, 연동이 되게. 예.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시스로그 같이 각각의 포인트 장비들이 보는 부분이 아니라 시만텍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사이버 세큐리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 관제라고 부를 수가 네네. 있겠는데요. 예. 각 모든 디바이스들, 시스코든 뭐 팔로알토든 파이어웨이 같은 로그들 그리고 시만텍의 ATP 장비, SCP 장비 같은 부분에 모든 로그를 모아서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해드리고 고객들에게 부활시키며 알러트스 드리는 네. 원격 관제 서비스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프락시와의 연동 이런 부분들은 시만텍 제품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윤여영님, 각 회사별로 망 구성이 다른데 시마텍에서 추천하는 표준 방어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만텍이 그리는 부분은 표준 방어안이 있습니다. 네.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방문해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을 저희가 뭐 클라우드에 있는 인텔리전스 네. 그 어떤 플랫폼을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다 사실 수많은 수천 개의 센서에서 모인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요거를 분석을 하고 엔드포인트 단에서는 크게 두 가지 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스레 프로텍션 그리고 각각의 제품군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신지 고객분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규환님, 외부에서 다운받은 HWP나 PDF, DOC 파일에서 이미 코드를 실행하지 않도록 동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나 솔루션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장표를 참 전달을 못 드리는 게 좀 네. 아쉽긴 한데 네. 디쌈이라는 기능을 저희 시만텍이 보유하고 있고요. 디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원래 목적에 맞는 어떤 스크립트나 매크로를 넣었을 경우도 그걸 삭제해 버립니다. 뭐 그런 어떤 폴스 포지티브는 있긴 하지만 네.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잠깐 방송이 좀 안 보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2분 전에 그런 게 발생됐네요. 근데 다시 복구는 됐네요. 네. 여러분, 이 다시 보기 영상이 있으니까요. 보시고, 어차피 음성도 안 나갔나? 질문 아마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다음번에 요 조치, 왜 그런지를 저희가 빨리 저도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다음번에 더 좋은 방송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태프는요, 오늘 조성차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차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지만, 더 궁금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좋은 질문하신 분 여러 분 계시지만, 네. 그 중에서 5분만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다 좋은 질문이셔서 네. 네. 어느 분을 선택할까요? 김동빈님. 동빈님이요? 빈님. 김동빈? 제가 좀 흘겼어서. 그러니까요, 잠깐요. 김동비님. 네. 김동비님. 네. 네. 그리고 임병주님. 임병주님. 네. 그리고 임병준님. 예, 임병준님. 네. 최용범님. 용범님. 최용범님. 네, 있었습니다. 네. 최용범님. 네. 네. 최용범님. 또 몇 번째로 질문 주셨는지 혹시 김동비, 임병준, 최용빈, 지금 최용범님 네네. 3분 말씀하셨거든요. 2분 더. 제가 한 분 성함을 못 적었는데 굉장히 네. 좋은 질문을 주신 분이 네. 여기 보면 회색이 다 질문하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마지막에 아니면 마지막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잘 적은 네. 김지훈님과 김지호님. 예 네. 하고
네, 이규환님. 네. 이규환님이요? 네. 네. 자, 김동비, 임병준, 최영범, 김지호, 이규환님, 요 5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장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춘 걸 할까요? 네. 그 ISTR 보고서를 딱 봤을 때 사실 느끼는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화되어 있는 공격자들의 행태가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꼭 그 81페이지짜리 풀 리포트를 한번 꼭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핵백이 사용했던 그 해킹팀을, 이탈리안 해킹팀을 어떻게 해킹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 회사에도 어떤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내용들을 토대로 보셨을 때는 회사 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물론 수동적으로 패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취약점을 막는 좋은 지름길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82페이지 거는 이제 시마텍 홈페이지 가면 네. 있습니까? 바로 네. 메인에 바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ISTR 21이라고 치시면 ISTR 21. 네. 네. 세만틱 21호입니다. 아, 21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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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글링을 해서 ISTR 21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81페이지짜리 있으니까 영어 공부 따로 하지 말고 그죠? 그걸로 슬슬 보시면서 좋은 아무래도 단어 거기 또 그냥 도표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래서 그래픽하게 네. 나오죠. 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구글링에서 다운받았어요. 네네. 요새 구글에 자동 번역도 해주잖아요. 아, 물론 있죠. 때 똑같지 않지만, 네. 이런 류의 네. 뭔가 보안 리포트 같은 거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구글에서 자동 번역시키면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게. 이게 근데 크롬에서 되는 건 아니고 PDF 별도이시라. 네. 네. PDF 카피 페이스트 하면 되죠? 카피 페이스트 가능하시죠. 좀 노가다가 그게 되겠지만. 네. 수준이 아마 뭐 전문 용어들이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윈도우나 루트나 이런 것들이. 아, 창 뭐 이렇게? 네, 뿌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죠. 네. 실제로 뭐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위키피디아에서 아마도 그런 번역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뭐. 네. 그래도 아주 영어가 네. 난 너무 싫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안 하신 거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자료하고 다시 보기는요, 한 일주일 뒤쯤에 저희 토크아이티 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거겠고요. 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토크아이티가 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드로이드나 iOS나 여러분들 앱 스토어에 가서 거기서 이제 토크아이티라고 한글로 치시면 그 앱이 있습니다. 앱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시 보기 볼 수 있고요. 생방송 참여할 수 있고요. 앱에서, 모바일에서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자유 게시판 같은 포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앱에서 진화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앱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서도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